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포 MBC 대표 사랑둥이 화연주입니다. 네, 오늘도 역전의 피디들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더니 또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또 오늘 여러분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소식들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남자 게스트분과 함께 하는데요.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공부의 축복이 끝이 없는 남자 안윤석 PD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윤석 PD입니다. 네, 오늘은 컨디션 어떤가요? 오늘은 아니, 오늘 말 많이 해주신다면서요. 네, 앞으로 말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촬영을 위해서라면 섬 바다 동해번쩍 서해번쩍 열혈 PD, 아재 PD 김성환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고 보라돌이 김성환 PD입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좀 특별한 게스트라고 아하, 마지막에 좀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재밌는 이야기로 조금 이따 만나 뵙겠습니다. 네, 또 뉴페이스가 찾아왔는데요. 굉장히 소개가 깁니다. 네, 날카로운 일침, 소신 있는 발언, 특종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남자. 이렇게 냉혈한이 있나 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남자. 네, 양현승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현승입니다. 네, 오늘 목포 MBC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좀 더 어필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에 대해서? 네. 굳이요? 굳이. 넘어갈게요. 추운 날씨 속의 방역초소 인근 도로는 이처럼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기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은요. 의료공백역입니다. 뿌뿌. 네, 저 역마다 뿌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양현승 기자와 함께 할 텐데 이번에 출연하신 이유가 제일 먼저 궁금한데요, 일단. 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지금 시끄러운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을 이제서야 부른 것은 섭외가 늦어도 한참 늦었다. 저희가 사실은 그 의료 공백 지금 현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2021년 다큐 프로그램입니다. 의료 공백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모셔왔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수도권에 몰려 있어도 단 하나 건강권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수상 이력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 이거 진짜 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네요. 수상 이력 자막. 와, 엄청나네요. 왜 쟤는 소개를 보이지가 엄청난 않는지 잘 자막. 모르겠는데 네. 여튼 열심히 노력했던 네. 좋은 프로그램인 만큼 또 좋은 평가도 받고 네. 좋은 상들도 아마 제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그런 상을 다시 받아볼 수 있을까. 네. 그 수상 이력도 있는 만큼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 의료 공백 이 다큐 어떤 내용일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시점이 2021년이었는데 네. 코로나가 한참 번졌을 때, 창궐했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더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공포감도 굉장히 많았었고 또 하나 공포감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파도 치료받을 곳이 제대로 없다라는 문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주로 다뤘고 우리가 공기처럼 우리가 맞닿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완결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곳이다. 전남은. 네. 그리고 전남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들이 이 한반도에 있는 모든 지역들이 의료 격차가 존재하는 좀 안타까운 곳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죠. 네, 우리 지역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일들을 다뤘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감을 이제 샀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체감적으로 와닿는 문제였죠. 뭐 주말에 병원 같은 데도 가보다 보면은 네. 생각보다 줄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느껴지는. 의료는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그렇죠.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동일한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격차들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의료 격차가 아닌가. 저희가 섬 지역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전남이? 아, 그렇죠. 예. 그 섬과 관련해서 그 섬 주민들이 또 의료 취약지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좀 담았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다큐멘터리 시작을 네. 흑산도에서 사실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이죠. 네. 흑산도라고 하면은 가장 빠른 배, 쾌속선을 타고서도 우리가 2시간 남짓을 달려야 그렇죠. 흑산도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여객선 그거를 탔을 때의 이야기인 것이고 배가 끊겨 있는 시간에 비상 상황 때, 이를테면은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나 이랬을 경우에 육지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인가. 그리고 육지로 옮겨왔다 손 치더라도 전남인데, 목포인데, 혹은 진도인데, 네. 쉽게 말해서 치료받을 수 없는 상태의 환자라고 하면은 또다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으로 네. 다큐멘터리를 구성을 했었어요. 네. 섬 지역의 사례들 좀 의료 공백, 실제로 어떤 사례들인지 담아봤는데요.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무태서 가장 빠른 배를 타도 2시간이 걸리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이상배 씨는 흑산에서 태어나 흑산에서만 70년을 살았습니다.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상한 그 기분이 들어서 119로 신고를 했습니다. 후에 쓰러진 것 같아요. 119에 신고하고 쓰러진 게 다행이었습니다. 흑산도에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인 보건지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해경 경비정이 옮겨져 다시 육지로 나섰습니다. 그나마도 해경 경비정 3척을 번갈아 타야 했습니다. 전국에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465곳인데 435곳에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전남은 강원, 제주와 함께 응급환자 이송이 가장 잦은 의료 취약지입니다. 제가 진짜 취재하고 싶었던 케이스는 뭐 이를테면 암과 네. 같은 어떤 그런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서울에 있는 이른바 이제 빅5 대형 병원으로 이렇게 치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그 대형 병원 진료를 위해서 대형 병원 주변에 이를테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잡아놓고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치료 날짜가 되면은 병원을 갔다가 네. 오는. 왜냐면은 기차 타고 계속 왔다 갔다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네.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조금 찾아봤었는데 사실 카메라 앞에서 내가 아픕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분을 찾는 게 그렇죠. 쉽지는 않았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큰 병원에 가봐라 이런 얘기를 듣고 가야 되는데 또 가는 과정이 또 녹록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지나치시는 중요한 때를 또 지나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을 찾아서 떠나야만 했던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담은 영상도 있습니다. 일단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7월 20일 전남 여수시의 도심도로. 대낮 발생한 교통사고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거는 여수 시내에서 네. 그 대형 트럭이 저 화면 보시듯이 네. 이렇게 이제 엄청 큰 저런 사고가 사고고 났는데요. 저기 지금 횡단보도에 계신 분들이 저 네. 트럭에 그대로 이제 부딪히는, 그래서 사망자 2명은 이게 사상자가 많이 났었던. 예. 보다 충격적인 것은 저렇게 신호 체계가 다 잡혀져 있는 도심 한복판에서 저런 사고가 났다라는 것이 네. 충격적인데, 문제는 저기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여수 안에서는 치료받을 수가 없는. 지역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그래서 이제 상황.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기거나 거기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전라북도 전북대 병원까지 갔던 걸로. 필수 의료 분야는 더더욱 취약합니다. 전남 297개 읍면동 가운데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갈 수 없는 곳이 77%입니다. 네, 영상에서도 봤지만 그 필수 의료과에 우송하는 것까지만 해도 시간이 30분에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권역별 뭐 일테면은 네. 그 의료기관들을 다 지정은 해놓고 있죠. 그런데 과연 그 권역 내에서 이 지역 완결형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의료 체계라고 하는데 네. 그게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3차 병원에 이르기까지 이제 가장 중증의 환자들이 가는 곳이 이제 3차 병원이 될 것이고 그보다 더 좀 경증의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의원급, 일반 병원급으로 이제 1차 병원. 보통 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대학병원 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근데 전남에는 3차 병원이 사실상 존재하지가 않죠. 예. 화순에 전남대병원이 있긴 하지만 네. 사실상 광주에 소재한 전남대병원의 뭐 분원으로서 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도 봤을 때 광주 근교권이라서 이게 과연 전남의 3차 병원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주변에서 그 두피비디 분들 뭐 이런 위급한 상황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섬을 취재하다 보면은 이제 사실은 섬이라는 곳이 뭐 도시도 저런 교통사고나 사고의 위험 요인들이 많지만은 섬은 굉장히 많이 다치거든요. 특히나 재밌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서 가까이 살아라고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전남에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섬에는 노인들이 많은데 정작 병원에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들이 한번 미역을 캘 때도 그가 맹골도였는데 배를 타다가 넘어져서 이 앞면이 다 저기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목포에서 헬기가 와서 그 환자를 실어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거의 반나절이 걸렸어요. 거의 뭐 6시간, 7시간 정도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어요, 저희들. 그 전남권에는 지금 의대가 없다 해서 이제 계속해서 오랜 지금 수건처럼 남아있고 지금도 지금 좀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왜 전남에만 의과대가 없는 걸까요? 안 만들어줬으니까 없는 거죠. 이미 30년 전에 목포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목포대에다가 의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던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목포대 의대를 만들겠다라는 게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지역 공약이었어요. 물론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도 없겠죠. 전국에 의대가 40개가 있어요. 40개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로 봤을 때 의대가 존재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남뿐이다. 전남만 없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최근 이슈와 또 접목을 해서 봤는데 이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의 의대 신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부권이냐 서부권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남 의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관련된 뉴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의료체제 개혁 때는 우리 전라남도의 국립의과대학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걸 어느 대학에다가 할지 하는 문제는 전남도에서 좀 정해서 또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들도 이거를 하여튼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전남 의대 설립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대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조건부로 전라남도가 목포대와 순천대 가운데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선정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000명 의대 증원 문제 배정을 곧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가능한 신속히 저희 전라남도도 국립의대 신설 관련해서 정책 건의를 올리겠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전남 통합의대안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간 통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학 간 통합 그리고 통합의대 신설이 현실성이 있는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 벌써부터 전남 동서부 정치권에서는 엇박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전남 공동의대 신설에 대해 순천대 단독으로 유치한다며 공동의대는 대통령 말씀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영상 보고 왔는데 지금 전남의 의대 통합의대냐 뭐 단독의대냐 지금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 지역들을 끼고 있고 농어촌 지역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의료시설의 완결적 역할을 하는 3차 의료기관들을 여기다가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네. 시장에서는 절대 여기는 매력이 안 느껴지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를 하나의 시장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관념에서 봤을 때 네.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고 그렇죠? 이런 곳이 과연 병원 설립지로서 매력이 있겠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의 뭐 갈등 관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갈등 관계가 부담스러워서 정치적인 판단이 앞서다 보니까 네. 동부권의 손도 들지 못하고 서부권의 손도 들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공동의대를 통합의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30년 전부터 의대 설립을 준비를 하고 지금 땅까지 마련해 놓고 있는 목포시와 네. 근 한 4, 5년 전부터 이게 불붙듯이 여론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천시와 이게 네. 어떻게 등가로 놓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 이거는 사실 경우에 맞지 않다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통령께서 전남을 최근에 방문하셔서 대학만 정해달라. 그러면은 검토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죠. 그런데 전라남도의 답변은 목포대 순천대의 통합까지 전제로 한 통합의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학 통합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글로컬 대학에 선정돼가지고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게 된 순천대가 무엇이 아쉬워서 목포대하고 통합을 하겠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설사 통합 논의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순간에 우리 내일부터 통합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광역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를 만들려고 하는 그 절박감이 과연 존재하느냐. 이 의대 문제가 동서부권을 안배하는 동서부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장치로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정부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이제 배정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비수도권의 80% 정도가 이제 발표가 났는데요. 일단 단순히 정원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필수 의료를 위해서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내외 산소라고 하거든요. 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를 2,000명을 증원을 한다라고 손 치더라도 이런 내외 산소, 이런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목의 의사 양성으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기존 대학에서 지금 2,000명의 증원된 그 정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종전에 3,058명에서 2,000명이 늘어나면 지금 5,000명이 이제 넘어가는 숫자인데 5,000명이 늘어난다 손 치더라도 5,000명의 의사가 양성된다 손 치더라도 그분들이 과연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할 것이냐. 2,000명을 늘려서 뭘 어떻게 하겠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7월 20날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였죠. 코로나 시절이었고 그때 당시에 의사 증원 문제가 한 차례 발표가 됐었죠. 맞습니다.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을 증원하겠다. 그리고 그중 3,000명은 지역 의사로 뽑아서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요 다큐멘터리 이제 취재하면서 보니까 전국에 있는 40개 대학의 의대생을 2020년 기준으로 봤더니 절반가량이 46%가 수도권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의대 졸업생 83%가 수도권에 머물고 지역 시도에 있는 의대 졸업생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활동 중이었습니다. 의과대 정원만 늘려서는 의사 구하기 어려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전남대학교에서 그냥 의대 정원만 그냥 늘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라남도 남쪽으로 올 거냐? 문제는 남쪽에 있는 친구가 광주에서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 다시 남쪽에 올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죠. 광주하고 서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현재의 전국 40개의 의대의 정원을 증원을 시킨다 하더라도 전남과 같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를 책임질 의사 인력이 얼마만큼 양성이 될지 네. 이거는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단순히 2,000명만 늘릴 것이 아니라 뭔가 제도적인 장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지금 미비하다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다큐도 봤고 오늘 현 상황도 짚어봤는데 조금 심각한 이야기이긴 했지만요. 일전에 한번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조승우라는 배우가 그 의사들을 놓고 드라마였죠. 왜 저기 강원도에는 당신들은 강원도로 가지 않느냐라는 그 역의 질문에 어느 한 의사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인 것을 봤어요. 그래서 서울 쪽에 물론 저 서울 쪽에 있어서 안정된 생활, 뭐 좋은 급여를 받고 의사들이 다 일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고민인 것은 그런 많은 의료 인력들을 어떻게 지역에 배분할 것인가, 지역에 머물게 할 것인가는 지금 의대 증원을 하는 거하고 별개로 그런 정책들은 반드시 있어야 네.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좀 소감이라던가 앞으로의 그 바람이 있다면요. 과연 우리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굳이 서울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료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자기 주장들을 지역별로 하는 게 저는 옳다. 목포에 필요하다. 혹은 뭐 순천에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들을 주체적으로 하는 노력들이, 그래야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관심을 꾸준히 갖고 좀 비판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똑같이 내고 세금도 똑같은 기준으로 내고 있는데 왜 병원은 근다고 해서 우리가 전남에서 서울로 진료받는다고 해서 KTX값 빼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차로 이동했을 때 유류비 빼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진료비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불공평한 상황이고 너무 당연시 여기고 있다. 하지만 당연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권리 주장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너무나도 우리 지역에 중요하고 소중한 현안이기 때문에 함께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바로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차역은 좀 신나게 가볼게요. 이번 정차역은 돌아와요 바다로 역입니다. 뿌! 네, 우리 바다 전문가 김성환 PD의 이제 코너 순서입니다. 요즘에 물고기들이 다 우리 물고기님들께서 다 임신 기간이거든요. 지금 산딸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어서 네. 산란에 대해서 물고기들 산란에 대해서 잠깐 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있지는 않지만은 물고기 산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주인공 첫 번째 쭈꾸미. 쭈꾸미가 요즘 알배기 쭈꾸미들을 많이 먹는데요. 일단 한번 저기 영상 보시고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쭈꾸미 영상 함께 먼저 보시죠. 쭈꾸미는 봄하고 가을에 많이 잡히는 물고기입니다. 어류입니다. 반년생 2년 정도 사는.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5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금어기가 있는데 금어기가 다소 늦은 감이 있어요. 잘 맞지 않는 것이고요. 저렇게 낚시로도 가을에는 많이 잡으시고 봄에는 이제 어민들이 또 많이 잡고. 서러방이나 낚시로 잡는 양은 얼마 되지 않아요. 문제는 불법 저인망, 그물잡이로 잡는 게 문제인데 한때는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개체수가 없어지고 나서 방류를 저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조그만 새끼들이잖아요. 좀 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은 금어기가 아니니까 알이 들어있는데 지금은 많이 먹는 시기죠. 좀 아이러니한데 지금 쭈꾸미가 알이 차 있는데 제일 많이 소비하는 또 달이기도 합니다. 대구도 알을 즐겨 먹는 생선 중에 하나지요.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살도 많고 알도 많고요. 우리가 흔히 곤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일이라고 하는데 그 수컷의 정소도 대구는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알탕에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구 알인데 지금은 이 장면은 바다에 방류하기 위해서 암컷에 지금 난소 비슷한 것을 짜내서 수컷의 정자와 만나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잘 섞어서 이제 바다에 뿌려주는 작업들을 했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게 인위적으로도 저렇게 하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네. 가능해서 저렇게 섞어서 연안에 이렇게 뿌려주면은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대구 같은 경우는 8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많이 잡았고 그 개체수가 없어지다가 금체장이라고 하거든요. 금지되는 그 길이 대구 같은 경우는 35cm 이하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서 지금 대구의 그 개체는 굉장히 안정된 상황인 괜찮은 거죠. 상황이군요. 예. 주꾸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사실은 주꾸미가 2년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꾸미도 그렇고 도루묵도 그렇고 그렇게 긴 순환에서 긴 성체로 오는 시간이 아주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은 개체 수는 확실히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조금만 방심하면은 금방 개체 수가 없어지는 어류 중에 하나죠. 지금 아까 제가 그럼 지금 주꾸미 잡으면 안 되냐고 했을 때 잡아도 되는데 뭔가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지금 생선들이 거의 다 지금 알을 배어 있어요. 돔부터 시작해서 주꾸미, 그다음에 도다리, 뭐 하다못해 이제 우리 꽃게 조금 더 얘기하는 꽃게까지 생선들이 전부 다 지금 알을 다 배고 있고 대부분 5월에서 6월에 산란을 해요. 알을 싼다고 그러는데 주꾸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많이 소비하면은 알을 가지고 있는 주꾸미들을 지금 소비하면은 5월, 6월 금어기를 두더라도 지금 많이 먹어버리는데 그 친구들 알을 쌀 때 그 개체가 남아 있겠냐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가을에 많이 잡아요. 가을에 굉장히 이제 봄 주꾸미도 많이 드시지만 가을도 주꾸미를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가을에 한참 그 주꾸미가 살을 찌우는 그 시기인데 그때도 엄청 잡아버리거든요. 봄에도 잡고 가을에도 잡고 금어기는 5월 30일 또 8월 31일에 금어기는 사실은 조금 시기가 늦어서 효과가 발생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순환하다 보니까 주꾸미 개체가 확 줄어드는 시기가 있고요. 그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컷과 암컷이 어떤 게 좀 더 비쌉니까? 암컷이 대부분은 이제 알을 배긴 암컷들이 좀 비싸는데 대구는 사실은 대구의 가격은 수컷이 좌우를 해요. 이렇게 암컷 비율이 한 8, 수컷 비율이 2 정도 되는데 뭐 요인은 그런 거겠죠. 수컷이 귀하니까요. 그 수컷이 어떤 대구의 가격을 결정할 만큼 수컷이 귀하다는 것이고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이리 우리 곤이라고 하는데 곤이도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소비하고 먹지요. 알은 별로 잘 먹질 않아서 양현식 기자 알 잘 드세요? 전 통풍이라서 통풍이 있어서 알 종류는 전혀 입에 대지 않고 어필해도 되도록이면 전부 다 맞지는 않지만 사실은 생선이 제철이다 하는 부분은 사실은 산란기하고 영향이 있어요. 일단 그 금어기와 관련해서 주꾸미, 대구 말고도 대게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꽃게도 있고 대게도 있는데 좀 꽃게하고 대게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들이 좀 재미있어요. 조금 금방 저희들이 또 영상을 보면서 얘기하는데 잠깐 영상 보시고 한번 얘기 알겠습니다. 대게와 꽃게 함께 볼까요? 네, 영상 보시죠. 우리 서해안 쪽에서 많이 잡히는 것이 꽃게지요. 지금 이 시기에 암꽃게가 굉장히 많이 잡히는데 꽃게 수명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 돼요. 그래서 꽃게는 사실은 1년 안에 다 자라는 어류이기도 한데 금어기가 한 6월에서 8월 정도 되고요. 저희들은 알이 밴 암꽃게를 선호하지요. 저희들 많이 먹기도 하고 저렇게 간장게장을 담그기도 하고 해서 지금 봄꽃게를 이렇게 많이 사놨다가 아마 우리 주부님들은 이렇게 간장게장 담궈서 집에다 넣고 먹는데요. 저는 게장 좋아하거든요. 맛있죠. 맛있겠네요.
암꽃게는 진짜 알 먹는다고 알 맛으로 먹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꽃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알을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알이 아니에요. 알은 저희가 그렇죠. 먹는 것은 사실은 난소 같은 것을 먹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것들이 그 난소가 점점 성장하고 성장해서 이제 알을 싸잖아요. 실질적으로 꽃게 알 같은 경우는 배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씩 좋은 환경에서 뿌려내는 거죠, 꽃게가. 그래서 저희가 봄에 먹는 것은 사실 알이라기보다는 알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수정되게 되어 있는 난소를 먹는 거예요. 성게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게도 알을 먹는 게 아니라 난소를 먹는 거죠. 그리고 대게 같은 경우는 이제 동해 쪽에 주로 잡히는 영덕, 영덕 쪽에 잡히는 어류인데요. 꽃게 같은 경우 2, 3년 생애 주기라면 얘들은 거의 7년에서 10년 정도, 아니 15년까지도 살아요. 10년에서 15년까지 살고요. 보통 얘들이 알을 품은 시기가 좀 달라요. 한 7년이 있어야 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년 동안은 커야 된다는 상황이죠. 그리고 대게 같은 경우는 암컷을 먹지를 않아요. 암컷을 잡는 것 자체가 대게 알을 먹었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암컷을 잡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먹고 있는 거의 모든 대게는 수컷 대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암컷들이 알을 품는 시기도 달라요. 저렇게 이제 수컷 같은 경우는 이제 대게 같은 꽃게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 탈피하면서 성장을 하거든요. 보통 7년까지는 계속 탈피를 해요. 탈피하면서 성장하고 탈피하면서 성장하고 그 7년 이후로는 이제 탈피를 안 하면서 이제 점점 커지는데 대게가 왜 암컷을 먹을 수 없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게가 그만큼 알을 얻기가 쉬운 우리 어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꽃게에 비해서 생애 주기도 길고요. 알을 낳을 수 있는 시기도 길어지고요. 또 알을 품고 있는 시기도 거의 18개월 이상 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잡으면 안 되겠잖아요. 저희가 그때 한번 일본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이 대게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워요. 러시아, 일본, 한국이 대게 조업 수역이 거의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본하고 동해 쪽에는 거의 바둑판처럼 돼 있어요. 여기가 일본 것이면 여기가 동해, 일본, 동해 이렇게 우리나라 거 이렇게 거의 바둑판처럼 있는 것이고요. 어느 한 해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대게가 많이 잡히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일본 쪽의 영역에서 많이 잡히기 때문에 또 어획량이 좀 두툼하겠네요. 네, 그렇죠. 일본에서도 가격도 좋고 일본에도 대게를 많이 잡으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어떻든 대게가 비싼 어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경전이 굉장히 심해요. 1년에 한두 번씩 어민들이 만나서 일본 어민들하고 한국 어민들이 만나서 협상을 하는데도 굉장히 치열하죠. 우리 안윤석 PD가 마지막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너무 이제 묵묵부답으로 있어서 우리 또 선배가 생선 이야기를 풀어놨는데 모든 생선이 맛있을 때는 산란기가 가까우는 시점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추위를 좀 버티기 위해서 지방을 축적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맘때쯤과 겨울 때쯤이 가장 맛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금어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립수산과학원 아까 얘기하셨지만 국립수산과학원이나 이런 데 분원에서 항상 뭐 1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이렇게 체장 측정을 해요. 어느 정도 길이가 측정이 됐고 키로수나 뭐 이런 것들에서 예를 들어서 알이 있는 시기에는 그 무게가 많이 나갔다가 알을 다 낳은 시기에서는 그 무게가 알이 다 나갔기 때문에 그 무게가 다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다 측정을 해서 금어기를 또 설정을 해놓으니까 이제 뭐 금어기 이런 것만 좀 잘 지키고 뭐 어느 정도 지킨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좀 그게 아닌 거에 대해서는 맛있게 그냥 잡아서 드시고. 그렇죠. 알을 또 맛있게 좀 즐기는 분들이 있긴 한데 들으면 들을수록 좀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마음껏 먹어도 됩니까? 안 되겠죠? 어제도 저는 먹었는데 이제 사실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개체수를 유지하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점점 바다의 고기들은 뭐 이 남획도 있지만은 네. 어떤 환경적인 영향으로 고기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기가 늘었다는 얘기는 안 들었잖아요. 계속 어획량이 좀 줄고 있으니까요. 네, 고기들은 갈수록 비싸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알배기를 즐겁게 먹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을 수가 있겠다. 알을 우리가 즐겁게 먹는 날도 네. 얼마 남지 않을 언젠가는 또 알을 정말 못 먹는 그래서 현명하게 즐겼으면 네. 하는 게 정해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현명하게 즐겼으면 하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 개체수의 보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네, 그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마무리하고요. 다음 마지막 순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착역은 웰컴 투 다문화역입니다. 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윤석 PD가 준비한 코너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이슈들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시작 단계고요. 예. 네, 뭐 지금도 계속 외국 이주 노동자나 뭐 이주민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거에서 크게 좀 이제 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 예.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가지고 오셨나요? 이제 오늘은 그 뭐 기존에 했던 것보다 좀 더 말랑하게 지금 외국 이주민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 년 2023년 정도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영암에 있는 외국인 인구가 약간 8,000명, 전남에 있는 외국인도 한 48,000명 정도가 지금 돼서 네. 우리 주위에 되게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봉사활동 같은 걸 좀 했다 해서 한번 그거를 좀 촬영해오고 이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주민에 대한 그런 편견들을 조금 좀 잡아보는 시간을 조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함께 이웃으로 살고 있는 그 이주민들의 봉사활동 영상 함께 보시죠. 지금 저게 2월 28일 날 있었던 그 목포대학교 신해양 산업단지 캠퍼스, 그러니까 약간 대불 주거단지에서 있었던 거예요. 약 한 130명 정도의 이주민들이 참여를 했고 그 이번에 처음인가요? 아니요.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거군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기서 많이 살죠. 네, 살기도 하고요. 그 나라도 베트남, 네팔, 우즈벡, 러시아, 태국, 스리랑카 약간 이렇게 국적도 이렇게 좀 다양하고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약간 하는 그런 활동을 좀 가졌습니다. 원체 이제 인식 같은 것들이 이제 좀 그러니까 원래 좋지는 않다 보니까 인식 개선을 좀 위해서 자발적으로 좀 나오신 거죠. 네네네. 우리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실제로 좀 한 건데 이런 노력들이 좀 꽤 있나 봐요, 주변에. 이제 그러니까 이주민들로만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여러 유관기관들의 도움이 되게 필요한데 뭐 영암 경찰서라든지 영암 군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영암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분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세계인의 날의 행사라든지 약간 대불산단의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 이런 행사를 하면서 조금 돕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저는 이걸 보고 알았는데 주변에 보신 분 있으세요? 뭐 이주민이라던가 뭐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는 많이 봤죠. 네. 그렇죠.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 보셨고요. 네. 기자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워낙 또 뭐 취재를 또 많이 가시고 인터뷰도 하셨으니까요. 하나만 더 보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그래서 이걸 하면서 지금 이제 이분들의 인터뷰를 좀 담아왔어요. 그 인터뷰를 좀 보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동네 보니까 그것도 어때요? 그거 더 좋아요. 깨끗하게 써야 돼요, 우리. 어디든지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 쓰레기 많이는 담배꽃만 다른 것보다 담배꽃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 부탁합니다. 담배꽃이 어디든지 버리면 안 된다. 영암 이 대불 좀 살기 어떤 것 같아요? 편해요. 편해요? 예, 편해. 좀 이거 지금 좀 뭐 옛날에 조금 차별 많이 당하는 사람 엄청 많았었어요. 요즘에 지금 많이 변했어요. 같이 다른 나라 어울리고 같이 다른 문화도 인정하고
너무 좋았어요. 활동하는 반경은 방금 본 그 구역만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좀 넓혀갈 계획인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지금 그러니까 영암 3호읍에 있는 대불선단이나 이쪽에서 지금 거주를 많이 하시고 있기 네. 때문에 그쪽 주위에서 움직이시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번 이제 3월 30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신청을 해서 네네네네. 합류를 할 수 있군요. 이번 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암 외국인 주민센터에 뭐 방문하거나 전화나 이메일 접수를 하면 아마 3월 30일에 이제 왕인문화축제 견학을 하면서 그쪽 정활동도 하고 약간 이렇게 관광객이 또 많은 시기니까요. 네네네. 네. 3월에 신청을 받아서 또 함께 하실 수 있다니까요. 이거 보고 계신 그 이주민분들이 있으면 함께 동참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주변에 이렇게 계속해서 인식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편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인식 개선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양현승 기자는 워낙 또 그 다문화와 이주민 좀 많이 저희 현장을 또 나가보시고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가장 흔하게 하는 그 편견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편견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이중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농업 현장과 어업 현장에서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으면은 그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작 이 그 노동자로서의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것과 또 이웃으로서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것에 어떤 조금 이중적인 시각들이 존재하지 않나. 예, 그리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어떤 노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과 뭐 이를테면 교육시설에서 언어를 가르치러 온 외국인과 똑같은 외국인 노동자인데 물론 비자는 다르겠지만 똑같은 외국인 노동자인데 출신 지역에 따라서 달리 보는 어떤 그런 시각들도 사실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기대고 있는 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외국인들이 기대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숫자도 굉장히 지역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이 지역 자체의 문화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위적인 정책적인 어떤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안윤석 PD가 몇 가지 퀴즈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뭐 퀴즈라기보다는 그냥 그 흔히 지금 양현석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런 뭐 인식이나 이중잣대가 저희가 항상 존재하긴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퀘스천 마크처럼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몇 개 좀 가져온 겁니다. 먼저 소개해 줄 거 몇 가지 좀 보시죠. 뭐 이주민들에게 약간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국민이 아닌데도 약간 권리가 있는가? 약간 이런 퀘스천 마크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점점 외국인 숫자가 적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 1994년에 산업 연수생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런 게 없었다가 불과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약간 권리를 찾은 것이 이제 2003년 고용허가제가 생기면서부터 약간 이런 권리를 갖게 되었는데 뭐 앞으로 차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커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권리가 아예 없다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눈에 띄는 질문이 세금도 안 되면서 우리가 낸 세금을 축낸다라는 질문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뭐 의료보험 관련해서 그런 오해들이 좀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오해들이 좀 알아본 바로는 2002년에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약 1조 1943억 정도고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말정산 신고한 이주 노동자가 한 57만 명 정도인데 여기서 낸 근로소득세가 6,836억이고 종합소득세가 약 3,793억이어서 약간 1조 넘는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세금 잘 내고 의료보험료 잘 내고 있다. 우리하고 동일하게 잘 내고 있다.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다. 무임승차하는 건 아니다. 똑같다. 양현승 기자 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편견과 관련해서 방금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요. We are the world.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이제 뭐 이제 이주 노동자가 자기 번 돈들은 다 자기 나라로 보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긴 보내는, 보내긴 영화나 드라마에서 싹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보낸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근데 이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소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우리나라에 충분한 비용을 쓰고 있으면서 남은 것들을 가족들로 보낸다. 약간
사실 초창기는 이제 돈을 벌러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여기서 돈을 벌어서 뭐 나라에 자기 자국에 보내서 살림을 하게끔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저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고 싶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고 네. 또 외국인 노동자끼리 결혼하는 경우의 수도 생기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저 사람들이 경제활동만 하러 왔다라고 쳐다보기보다는 이제 지자체든 정부든 아니면 어떤 기관이든 이 사람들이 정주에서 금방 얘기했듯이 소비하고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면은 이 사람들은 안 떠나거든요. 똑같은 우리나라 국민과 같이 그런 복지나 문화적인 혜택들이 그 사람들한테도 마련돼야 되고 차별이 없이 적용돼야 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은 구성원으로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직접 또 이주민들이 함께 애쓰고 있으니까요. 우리 안윤석 PD가 오늘 코너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정주 여건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정책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독일 광부나 약간 간호사 파견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중동에 있는 건설 붐으로 해서 또 그게 있었잖아요. 이제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 그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해외에서 고생하는 우리 동포다라는 역지사지 관점에서 조금 바라봐 주셨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문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오늘 3가지 코너가 모두 뭔가 사랑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좀 다룬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의 건강, 그리고 생태 환경, 그리고 외국인 우리 이웃들까지 함께 또 잘 살아보자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역전에서 만나요. 역전의 피디들. This is just the way